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시집 와놓고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집 담보로 보증 좀 서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남편의 장례식 빈소 한가운데서 54세의 신우이 김옥자는 제 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제 딸 지수의 가방을 뒤져 현금과 금시계를 빼앗아 가더군요. 신우이 김옥자는 명품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제 딸에게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눈물범벅이 된 친정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죽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저는 심장이 쿵쾅거려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사위는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웃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순간 먼저 악마 같은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낸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반드시 보여줄게. 저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71세 박은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딸 가진 부모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악마 같은 시댁 인간들을 처절하고 통쾌하게 응징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린 한편의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3년 전 제가 28살 때였어요. 남편과 함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시장 한 구석에 태산 세탁소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다리미를 잡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뜨거운 스팀에 부어오르는 고통을 견디며 딸 하나를 키워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세탁소 주인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강남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지금은 그 부동산이 15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담보로 태산홀딩스라는 건설 회사를 설립했고 남몰래 강남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딸 지수도 사위 태진이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그저 시장 세탁소 주인으로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로 제 인생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잠겨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세탁소 철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고 저녁이면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국 한 그릇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울음을 삼키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딸 지수 가까이에서 살면서 손주들 얼굴이나 보며 남은 여생을 보내자고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였고 남편의 영정사진 속 인자한 미소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위 태진의 누나이자 제 딸 지수의 시누이인 54세 김옥자가 빈소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딸 지수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빈소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웠어요. 지수야, 보증서에 사인 좀 해줘라. 내가 명품 도매 사업 확장하는데 홍콩에서 이번 달 안에 물건 받아야 한단 말이야. 이번에 대박 나면 내가 이자는 제대로 쳐서 줄 테니까 너희 친정엄마네 집 담보 좀 잡아서 보증 한 번만 좀 서줘.
이번 거래 성사되면 우리 집안 대박 나는 거 알지? 옥자의 말투에는 협박과 위협이 뒤섞여 있었고 제 딸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형님,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인데 어떻게 함부로 담보를 잡히냐고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시집와 놓고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집 담보로 보증 좀 서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 순간 신우이 옥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이 번쩍 올라갔고 그 순간 찰싹 하는 소리가 빈소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제 딸 지수의 귀걸이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튕겨 나갔습니다. 옥자가 제 딸 지수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친 거였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하얀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옥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뭉치 200만 원과 친정아버지의 유품인 금시계를 꺼내 자기 가방에 쑤셔 넣으며 이건 내가 오늘 네 뺨 때린 수고비로 가져간다. 사업하는데 좀 보탰어야겠어. 라고 뻔뻔하게 외쳤어요. 조문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위 태진의 어머니이자 제 안사돈인 73세 조여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부여잡고 있는 지수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신우이 말 좀 들어라. 어차피 세탁소에서 번 돈인데 때 묻은 냄새나는 돈 불려주겠다는 거잖니? 우리 옥자가 이번 명품 거래로 대박 나면 너희한테도 좋은 거잖아. 보증 하나 서주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 조 여사의 말투는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태연했고 그 눈빛에는 제 딸을 한없이 깔보는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사위 태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장인의 영정 앞에서 소주잔을 들이키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태진이는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누님이 급하다는데 마누라가 왜 이리 뻣뻣해? 빨리 사인이나 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타박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사위가 상간녀와 연락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딸이 뺨을 맞는 그 순간에도 저 인간은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조 여사는 다시 한번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돈 제삿날에 돈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세탁소 할망구 밑에서 자란 것들이라 근본이 없구나. 그러고는 제 가슴을 손가락으로 팍팍 밀쳐냈어요. 저는 뒤로 밀려나면서도 차가운 분노를 사기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시장 세탁소 주인으로만 살아왔고 이 모든 모욕을 딸 지수가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엄마의 마음으로 견뎌왔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의 부어오른 뺨을 보는 순간 30년간 쌓아왔던 인내의 한계가 쾅 하고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을 들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단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던 태산홀딩스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쩌렁쩌렁하게 명령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태산의 모든 법적 권한을 가동해. 사위 김태진 이사 해임하고 김옥자 명품숍 지금 즉시 강제 집행 들어가. 전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대답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옥자는 제 전화 통화를 듣고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 눈깔은? 노인네가 노망이라도 났어? 내일 아침까지 인감 안 챙겨오면 내 딸년 얼굴 내가 박살낼 거니까 알아서 해. 옥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기세등등하게 빈소를 나갔고 조 여사는 흩어진 조이금, 봉투 몇 개를 슬쩍 자기 품에 챙기며 비웃음을 날리고는 아들 태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쓰러진 제 딸 지수를 안아 일으키며 30년간 감춰온 저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벌레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죽은 남편의 영령 앞에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영안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지난 27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딸 지수가 시집을 간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27년 전 지수가 21살에 김태진과 결혼식을 올렸을 때만 해도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지수가 결혼한 해가 1998년이었어요. 사위 김태진이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다는 말에 우리 딸이 이제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 안 사돈 조 여사가 저를 보는 눈빛에서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조 여사는 제가 건넨 패백 상자를 받지도 않은 채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어요. 세탁소 스팀 냄새가 옷에 밴 것 같네요. 사돈 어른, 거실 들어오지 마시고 현관에 계세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며 뜨거워졌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이 시집살이 잘하려면 친정 엄마가 기죽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입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명절 때마다 저는 조 여사 집 현관 신발장 옆에 서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으며 다리가 저려오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결혼 3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지수가 시댁에서 20명이 넘는 식구들 차례상을 혼자 차리고 있을 때였죠.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딸을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가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지팡이로 제 등을 탁 하고 쳤어요.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돈 어른 손 탄 음식 먹으면 우리 집안 채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장 나가요. 조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저는 등을 움켜쥐며 부엌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등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저는 그 멍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지수가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죠. 저는 황급히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수술하신다. 병원에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지수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못 가. 시어머니가 오늘 친구들 개모임이 있으니까
이 실크 원피스 다려놓으라고 해서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조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네 죽는 게 대수냐? 빨리 다림질이나 해. 전화는 뚝 끊겼고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남편 수술실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른 뒤 남편의 병이 더 악화되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필요했죠. 저는 세탁소 금고에 모아둔 돈을 꺼내 봉투에 담았고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나와줄 수 있겠니? 아빠 수술비 좀 전해주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시댁 근처 카페로 나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옥자가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지수 손에 든 봉투를 낚아채더니 뜯어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500만 원? 지수야, 이거 내 명품숍 인테리어 비용에 보태야겠다. 너희 친정 돈은 어차피 세탁소 찐 냄새나는 푼돈이잖아.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형님, 그건 우리 아버지 수술비예요. 돌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옥자는 이미 봉투를 자기 가방에 쑤셔넣고는 가문품위 유집이라고 생각해. 내가 명품 편집숍 대표로 성공해야 너희도 덩달아 체면이 서는 거야. 라며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수술비를 모으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동네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려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는 월 20만 원이었고 저는 그 돈을 갚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로 부족한 돈을 벌었어요. 그때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이었고 세탁소에서 버는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 딸 지수가 시댁에서 당하는 학대였어요. 어느 날 지수가 시장에서 세탁물 배달을 하다가 저를 만났는데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지수야, 그게 무슨 멍이니? 라고 물었고 지수는 고개를 돌리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제가 문에 부딪혔어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문에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멍이라는 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조 여사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세탁소 딸년이 우리 집안 돈 훔쳐간다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마다 지수는 혼자서 시댁 식구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옷을 다리고 수선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는 고통을 참아야 했어요. 조 여사는 다림질 선이 비뚤어졌다며 뜨거운 다리미를 지수의 손등 가까이 갖다 대는 가학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지수는 그때마다 비명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면 오히려 지수가 더 고생할까봐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 태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진이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지수에게 잘해주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수가 전화로 엄마 태진 오빠가 외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밤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가 나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분노를 사겨야 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한 부모가 되기 싫었고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요. 그리고 최근 들어
옥자의 행동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옥자는 청담동에 명품 편집숍을 운영한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홍콩에서 짝퉁 명품을 들여와 진품처럼 속여 파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10억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 거였죠. 하지만 옥자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이번 홍콩 물량만 들어오면 대박이라며 지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거절할 때마다 옥자는 더 악랄하게 굴었고 급기야 남편의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런 짓을 벌인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산에 가서 직접 캔 귀한 한약재를 지수에게 전해주라며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사위한테 전해줘. 몸 보신하라고.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사위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한약재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지수에게 전했고 지수는 시댁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조 여사는 그 한약재를 보자마자 코를 벌름거리며 말했어요. 가난한 집구석 물건은 냄새난다. 이런 거 우리 집에 들여놓지 마. 그리고는 그 귀한 한약재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영혼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지옥 같은 27년을 견디면서도 남편이 부탁한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유언 때문에 세탁소 다리미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추악한 본성이 바닥을 드러낼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낡은 작업복 속에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약속과 딸을 지키려는 마음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이젠 그 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장례식 날 그들이 제 딸의 뺨을 때린 바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27년의 인내는 끝났고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장례식의 마지막 절차가 모두 끝나고 발인을 준비하던 시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떠났고 빈소에는 가족들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아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딸 지수는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옥자가 빈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옥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빈소 한 구석에 놓여 있던 남편과 제가 찍은 결혼기념 앨범을 발견했어요. 그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옥자는 그 앨범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쳤어요. 이딴 쓰레기 치우고 당장 땅 보상금 어디 숨겼는지 불어. 너희 집에 큰 돈을 숨겨두었다며? 세탁소 할망구가 무슨 재산이 있어? 앨범은 바닥에 떨어지며 쩍하고 갈라졌고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옥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발로 그 사진들을 짓밟으며 찢어버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지만 피가 맺히는 걸 느낄 수 없었어요. 27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자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옥자를 차갑게 응시했어요. 옥자는 제 눈빛을 보고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 눈빛은? 세탁소 할망구가 무서운 척하네. 바로 그때 조 여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조 여사는 옆에 서서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노인네, 사진이 밥 먹여주냐? 내 아들 사업 자금 10억 안 내놓으면 오늘 내 영감 장례는 전부 다 망쳐버릴 줄 알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를 망쳐버린다? 죽은 남편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건드리겠다는 거였어요. 천륜을 어기는 폐륜의 끝을 보는 순간이었죠.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네요. 당신들 일주일 안에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옥자는 킥킥거리며 미친 거 아냐? 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상복을 벗고 준비해둔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저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옥자와 조여사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나가자 최 실장이 운전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고급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차에서 내려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천천히 물었어요. 최 실장, 그동안 준비한 것들 언제 실행 가능한가요? 최 실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지난 6개월간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태진 씨의 횡령 증거 수집, 김옥자 씨의 채권 확보, 법원 강제 집행 신청까지 모두 완료되었고요. 다만 회장님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실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최 실장이 즉시 대답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김태진 씨의 승진 파티가 일주일 후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날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일주일 후 그날로 정하세요. 차는 강남 대치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심을 바라보며 지난 27년을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시장 구석에서 시작했던 작은 세탁소, 새벽부터 밤까지 다리미를 잡으며 모았던 돈, 그 돈으로 산 대치동 땅 그리고 그 땅 위에 세운 태산홀딩스,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사위 김태진 씨는 현재 태산건설 이사로 재직 중이지만 지난 3년간 법인 자금 8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포착되어 있었는데 회사 돈으로 상간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자금과 리스 차량 비용이 모두 회사 돈으로 확인되었고 이미 검찰에 고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아파트와 차량 회수 가능한가요? 최 실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률팀이 이미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날 파티 시작 2시간 전에 법원 집행관과 함께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상간녀도 함께 퇴거 조치됩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옥자의 명품숍은요? 최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김옥자 씨가 지난 2년간 홍콩 업체로부터 받은 1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 그 최종 채권자가 회장님의 태산금융법인입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일주일 후가 바로 강제 집행일입니다. 청담동 명품숍,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저택, 그리고 명의로 된 모든 차량과 예금 계좌가 그날 한꺼번에 압류 처리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자는 자신이 빌린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27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저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산홀딩스의 실소유주이자 사위 김태진이 이사로 있는 태산건설, 그 회사의 진짜 건물주이자 최대 주주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최 실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실장, 김태진이 상간녀에게 준 아파트와 리스 차량, 회사 자금 횡령 자산으로 즉각 회수 조치하세요. 그 상간녀도 같이 길바닥에 쳐넣어요.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너머로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신우이가 아빠 사진까지 찢어서. 저는 지수의 말을 끊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강남 태산홀딩스 본사로 가고 있어. 일주일만 기다려봐.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전화 너머로 지수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왜 27년을 참았는지 일주일 후에 보여줄게. 저 악마들은 이제 죽고 싶어도 못 죽게 될 거야. 차는 태산홀딩스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27년간 낡은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세탁소 할망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진짜 제 모습이 서서히 고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비서진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천천히 회장실로 걸어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옥자는 아직도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거였습니다. 조 여사는 제 딸을 무시하며 비웃고 있겠죠. 태진이는 상간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일주일 후 승진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날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저는 차가운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조 여사, 옥자, 김태진.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요. 당신들이 누린 모든 건 내 다리미 밑에서 나온 잡이었다는 걸 이제 똑똑히 알려주지. 최 실장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복수를 위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저녁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회장실에서 최 실장과 함께 모든 법적 서류를 최종 점검했고 법원 집행 날짜를 오늘로 확정했어요. 태진의 승진 파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행사였고 저는 그날을 복수의 무대로 정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회장실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단정한 최고급 명품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찼어요. 거울을 보니 27년간 숨겨왔던 진짜 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제 옆에 서서 회장님, 경호팀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집행도 30분 전에 시작되었고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옥자의 명품 숍은요? 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청담동 매장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었고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파티장으로 가죠. 호텔 로비에는
제 전속 경호원 10명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나타나자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천천히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떨림이 아니었어요. 27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연회장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안에 약 80명 정도의 하객이 있습니다. 대부분 태산건설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했고 최 실장이 육중한 연회장 문을 힘껏 밀어 열었어요.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고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음악이 멈췄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경호원들이 제 뒤를 따랐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단상 앞쪽에는 사위 태진이 와인 잔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조 여사가 명품 한복을 입고 거들먹거리고 있었어요. 옥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녀는 지금 경찰서에 있을 테니까요. 태진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이 노망난 세탁소 할망구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당장 안 나가.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 여사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경호원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조 여사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승진 파티를 망치려고 왔어?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단상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태진이 황급히 저를 막으려 했지만 경호원 2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홀딩스 실소유주 박은주입니다. 제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위 김태진 씨는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시간부로 태산건설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조 여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경호원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조 여사는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태산홀딩스라고? 웃기고 있네. 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는 태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연회장 비용 결제가 안 되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태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을 뒤졌지만 법인카드는 이미 도난 신고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태진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다시 해보세요. 이건 회사 카드인데. 저는 단상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카드 이미 정지되었거든.
회사 자금 횡령한 사람이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나?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태진에게 집중되었어요. 태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니, 이건 오해예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단상으로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단상 옆에 대형 스크린에 카드 사용 내역과 리스 계약, 녹취 자막이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재생시켰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 영상에서는 태진의 횡령 증거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태진 씨, 당신이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8억 원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상간녀 명의 아파트 구입 자금, 리스 차량 비용,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정황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2시간 전 이미 회수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연 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이미 연 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태진 앞에 섰습니다. 태진이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네가 이사까지 하며 거들먹거린 그 회사 건물 사실 내 거였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제 딸 지수가 연 회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지수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여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내 아들이 세탁소 집 딸이랑 결혼해 준 게 누군데? 저는 조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당신 아들이 횡령한 비자금 장부 여기 있습니다. 오늘자로 구속영장 신청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 여사, 당신이 며느리 학대한 녹취록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방송국에 이미 제보 들어갔고요. 조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팡이를 놓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연 회장 입구 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 태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김태진 씨, 업무상 횡령, 주가 조작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진이는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태진이는 연 회장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어요. 조 여사는 벽에 기대선 채 너클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말했어요. 최 실장, 여기서부터 법대로 처리하세요. 저는 냄새나는 이곳에 더 머물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딸 지수의 손을 잡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조 여사의 경악 섞인 비명이 쩌렁쩌렁 울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27년간 참아왔던 모든 게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건 서막일 뿐이었고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해시태그 그날 밤 저는 딸 지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꽉 잡은 채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이게 현실이 맞나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들이 진짜 벌을 받는 건 지금부터란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잘 필요가 없었어요.
27년간 참아왔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었고 제 가슴은 오히려 시원하게 뻥 뚫린 기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아침 조간신문 보셨습니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현관 앞에 배달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 일면 톱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태산건설 김태진 이사 8억 원대 횡령 혐의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그 아래 작은 글씨로는 상간녀에게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리조트 여행비까지 회사 카드 결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천천히 펼쳐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는 생각보다 더 자세했습니다. 태산건설 김태진 이사는 지난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사, 제주도 리조트 숙박까지 모두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되어 있었고 그녀가 받은 아파트 주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태진이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거였어요. 한편 그 시각 조 여사는 강남구 자택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나중에 최 실장이 보고한 내용이었죠. 뉴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기업 계열사 임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산건설 김태진 이사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8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어제 저녁 구속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진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조 여사는 그 장면을 보며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조 여사는 황급히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옥자는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조 여사는 다시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태진의 전화도 꺼져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조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며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세탁소 할망구가 정말 태산홀딩스 회장이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조 여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기자 서너 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조 여사님, 아드님 김태진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조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문을 쾅 닫아버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은 그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고 조 여사의 당황한 표정은 그날 저녁 뉴스에 그대로 방송되었어요. 오전 10시쯤 옥자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김옥자 씨, 당신이 운영하던 청담동 명품숍에서 홍콩산 짝퉁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홍콩 업체에 지불하지 못한 물품 대금이 1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채권의 최종 소유자가 태산금융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옥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형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산금융의 실소유주가 박은주 회장입니다. 당신 동생 처제의 어머니죠. 결국 당신은 신우이한테 10억을 빌린 셈인데 그걸 갚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옥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세탁소 할망구가 사실은 자신의 빚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오후 2시
저는 회장실에서 최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회장님, 김옥자 씨의 명품숍에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탈세 규모가 약 15억 원으로 추정되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청담동 명품숍 입구에 빨간 압류 딱지가 착착 소리 나게 붙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가게 문 앞에는 세무조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의 며느리 학대 녹취록이 오늘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제작진이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조 여사가 그동안 우리 지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최 실장은 네, 회장님. 이제 조 여사는 국민 악질 시어머니로 낙인 찍힐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태진이는 자신을 찾아온 국선 변호사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횡령을 한 게 아니라 장모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국선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말했어요. 김태진 씨,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 아파트 구입 계약서, 리조트 예약 기록, 모두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진이는 상간녀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상간녀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최 실장이 이미 상간녀를 찾아가 경고했어요. 김태진은 이제 끝났어요. 당신도 공범으로 엮이기 싫으면 지금 당장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감옥 갑니다. 상간녀는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려 태진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을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정리해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어요. 저녁 6시 TV에서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 며느리를 27년간 학대해온 70대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조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세탁소 찌든 때 냄새나니까 거실에 발도 들이지 마라. 노인네 죽는 게 대수냐? 빨리 다림질이나 해. 녹취록은 계속 이어졌고 조 여사가 지수를 얼마나 악독하게 대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심리학 교수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 폭력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습이죠. 화면 하단에는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런 시어머니는 정말 악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27년을 어떻게 참았을까. 댓글은 모두 조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집에서 그 방송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인들이 전화를 걸어 당신 방송 봤어요? 정말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라고 물어올 게 뻔했으니까요. 조 여사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옥자는 경찰서 구치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명품숍, 강남 아파트, 명품 가방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제 남은 건 10억 빚과 유치장 차가운 바닥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 여사는 자택 현관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빨간 페인트로 문 앞에 악질 시어머니라고
큼직하게 써놓은 거였어요. 조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날 이후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강남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1차 복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진 씨는 구속 상태이고 김옥자 씨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곧 기소될 예정입니다. 조 여사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고요. 저는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최 실장.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들이 진짜로 고통받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진이는 지금쯤 구치소 좁은 방에서 후회하고 있겠죠. 옥자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명품 가방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조 여사는 집에 갇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진짜 복수는 저들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길바닥으로 내모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 2차 복수 준비하세요. 이제 저들이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빼앗을 겁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지금 출발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최 실장. 저도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경호원 2명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강남구 논현동, 조 여사와 옥자가 살고 있던 대저택이었어요. 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법원 집행관 5명과 경찰 서너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대지 3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고 마당에는 정원수들이 잘 가꿔져 있었어요. 조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집이었죠. 집행관 팀장이 제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박은주 회장님이시죠? 저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시작하세요. 집행관들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행관 팀장이 확성기를 들어 말했어요. 조 여사님, 법원 강제 집행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조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조 여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조 여사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 여사, 이 집이 누구 건지 아세요? 사실 이 집 제 남편이 30년 전에 사둔 거였어요. 명의만 당신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명의는 사실 태산홀딩스가 제공한 복지 차원의 임대였던 겁니다. 이제 그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조 여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다리가 후들거리며 현관 벽에 기댔습니다.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은 목록을 작성하며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고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조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딸 옥자가 평생 모은 거야. 손대지 마. 하지만 집행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 여사님, 이 물건들은 채무자 김옥자 씨의 자산으로 압류 대상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조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2층으로 올라가는 집행관들을 따라갔어요. 2층에는 옥자의 방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거대한 드레스룸이 나타났어요. 벽 한쪽에는 명품 가방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명품 의류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휘파람을 불며 말했어요. 이거 전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이네요. 가방만 해도 수십 개는 되겠는데요. 저는 천천히 드레스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전부 압류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집행관들이 명품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옥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들이 이제 경매장으로 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집행관 중 한 명이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다가가 서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이것들만 해도 최소 5억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전부 압류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1층으로 내려오니 조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내 딸이 평생을 모은 거예요. 저는 조 여사 앞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여사, 제 딸 지수가 27년간 당신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조 여사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정말 사람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 조 여사, 당신이 제 딸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너무 인자한 편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조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자 최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압류된 물품들은 다음 주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류만 해도 약 8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최 실장, 그 경매 낙찰자를 제가 지정할 수 있나요? 최 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정하시겠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후원하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시장 상인의 할머니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제가 그분들 명의로 입찰하게 해주세요.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흐른 뒤 옥자는 유치장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신문을 건네며 말했어요. 김옥자 씨, 당신 명품 가방들 경매 소식 나왔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기사 제목은 명품 사기범 김옥자 씨 압류 물품 경매, 시장 상인들이 낙찰이었어요. 옥자는 기사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에르메스 버킨백을 중랑구 면목동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70대 할머니가 500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옥자는 신문을 구겨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가방, 내 가방들. 하지만 유치장 차가운 철창은 그 비명을 그대로 가둬버렸고 옆방 수감자들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옥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어요. 자신이 평생을 모았던 명품들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장 할머니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한편 조 여사는 집에서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어 강남역 근처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찜질방 로비 소파에 앉아 지갑을 열어봤어요. 남은 돈은 고작 8만 원뿐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이미 압류되어 단돈 1,000원도 인출할 수 없었고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된 상태였어요. 조 여사는 배가 고파 찜질방 매점으로 갔습니다. 라면 하나가 5,000원이었어요. 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 라면을 샀고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라면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장통 국밥 한 그릇도 이제는 사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조 여사는 라면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찜질방 손님이 조 여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TV에 나왔던 악질 시어머니 아니에요? 조 여사는 얼굴을 가리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안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어요. 조 여사는 결국 찜질방 구석 수면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잘 살았다고 자랑하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날 저녁 구치소에 수감된 태진이는 면회온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김태진 씨 상간녀가 검찰에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당신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선물 받은 물품 목록까지 전부요. 이제 공범이 아니라 증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태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태진이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감히 날 배신했어?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배신이라고 할 것도 없죠. 당신도 부인을 배신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최소 징역 5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횡령죄는 실형이 확정적이거든요. 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회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산홀딩스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부지에 독거노인과 시장 상인들을 위한 박은주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존 건물은 철거되며 복지관 건립 비용은 총 1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 부지가 원래 조 여사 일가가 살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살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땅은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일 겁니다. 독거노인분들과 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최 실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회장님, 조 여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최 실장.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조 여사는 이제 자신이 무시하던 그 시장 할머니들이 제 복지관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국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겠죠. 최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TV를 보던 조 여사는 제 기자회견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헐려서 복지관이 된다는 소식을요. 조 여사는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지며 비명을 질렀지만 찜질방 관리자가 달려와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여사는 입을 다물고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명예가, 인생이 모두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 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진 씨가 면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했나요? 최 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딸 지수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이 지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27년간 지수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배신했던 그 남자가 이제 와서 지수를 찾는다니 웃기는 일이었어요. 저는 최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지수한테 물어봐요. 지수가 원하면 가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저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딸 지수가 회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태진 오빠 만나러 갈게요. 저는 놀라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정말 괜찮겠어? 지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제가 직접 끝내고 싶어요. 저는 지수의 단단해진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이제 정말로 강해졌다는 걸요. 다음 날 오후 지수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태진이 들어왔어요. 태진이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게 야윈 채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진이는 지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수는 차갑게 태진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태진이도 반대편 전화기를 집었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니 김태진 씨. 저 오늘 이혼 서류 가지고 왔어요.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나가면 다시 잘할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믿고 기다렸어요. 오빠가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빠는 저를 배신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저를 무시하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때릴 때도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약해서 그랬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지수야,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오빠가 아이들 생각했으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지 않았겠죠. 회사 돈 횡령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오빠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아크릴 칸막이에 들이댔습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분할 청구권 전부 포기, 양육권도 제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건 전 재산 포기 각서예요. 오빠가 사인 안 하면 오빠 외도 상대랑 주고받은 문자 전부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불법 자금 세탁 증거까지요. 그럼 오빠 형량이 더 늘어나겠죠.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태진이는 그 눈빛을 보며 저항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지수는 그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고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진 씨, 오빠는 이제 저한테 남이에요. 가족도 인간도 아니에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태진이는 아크릴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며 지수야, 지수야 라고 외쳤지만 지수의 뒷모습은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옥자에게도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채업자 2명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유치장 문을 열며 김옥자 씨, 면회 나가세요. 라고 말했고 옥자는 떨리는 다리로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옥자 씨,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옥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채업자가 계속 말했어요. 10억 빚,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13억이에요. 당신 명품은 다 경매로 넘어갔고 집도 없고 이제 남은 거라곤 당신 목숨뿐이네요.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금 유치장에 있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사채업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몸으로 때우던가 그건 나가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대신 이자는 계속 불어나지만요. 옥자는 유치장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생을 자랑스러워하던 명품들, 아파트, 갤러리, 모든 게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13억 빚과 사채업자들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옥자는 벽에 기대앉아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저수한테 그랬을까? 동생 마누라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한편 찜질방에 있던 조 여사는 마지막 남은 돈 3만 원으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매점 라면은 5천 원, 컵밥은 6천 원이었어요. 조 여사는 지갑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찜질방 입구에서 누군가 조 여사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 여사님 계세요? 조 여사가 나가보니 구청 사회복지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복지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 여사님, 저희가 어르신 상황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거주지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 거처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조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남을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구청 복지 대상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복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님, 며느리분이 고소를 취하하셨어요. 학대 혐의로 처벌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요. 조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최 실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김태진 씨는 징역 6년 확정되었습니다. 김옥자 씨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받았고요. 조 여사님은 구청 임시 거처에 입소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최 실장은 알겠습니다, 회장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 지수와 함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더 이상 기죽지 않고 살아. 우리가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지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중랑구 면목동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27년간 세탁소를 운영했던 그곳이었죠. 시장 입구에는 박은주 사회복지관 기공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님, 제가 여기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기공식이 끝난 후 저는 예전 제가 운영하던 세탁소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30년을 참았고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TV 뉴스에서는 옥자가 경찰에 연행되어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어요. 김옥자 씨, 신우이한테 사과할 말씀 있으십니까? 옥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냉정하게 그 모습을 담아낼 뿐이었고 시청자들의 댓글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너무 늦었어. 자업자득이야. 구치소에 수감된 태진이는 독방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아내 지수, 아이들, 직장, 명예, 자유.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했지만 차가운 독방 벽은 그 울음소리를 그대로 가둬버렸습니다. 조 여사는 구청 임시 거처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평짜리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냉장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조 여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며느리 지수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는 조 여사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저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강남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최 실장.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27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그리고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했고 중랑구 면목동 시장 한가운데 우뚝 선 박은주 사회복지관에는 준공식 리본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딸 지수와 함께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했고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지관 1층에는 무료 급식소가, 2층에는 독거노인 쉼터가, 3층에는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공부당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 씨,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님, 제가 여기서 받은 게 더 많아요. 이제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찾았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저는 최 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최 실장,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태산홀딩스 부사장 발령장을 건넸어요. 최 실장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최 실장,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27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태산홀딩스 주식 5%도 증여합니다. 시가로 약 50억 원 정도 되죠. 최 실장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진은 교도소 작업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징역 6년 중 이제 1년이 지났고 앞으로 5년을 더 복역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독방으로 돌아온 태진은 우연히 TV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복지관 준공식을 보도하고 있었고 저는 우아한 명품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딸 지수가 서 있었고 지수 역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TV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복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옆방 재소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김태진. 내전 마누라 완전 대박 났더라. 너는 여기서 썩고 있는데 말이야. 태진은 대답하지 않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되새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옥자는 여자 교도소에서 징역 4년 중 1년을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식당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옥자는 한 재소자로부터 신문을 건네받았어요. 신문에는 중랑구 면목동 시장 상인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옥자가 평생 모았던 에르메스, 샤넬 가방들이었죠. 재소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내 가방들 시장 할머니들이 메고 다니네. 옥자는 신문을 구겨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는 구청 임시거처에서 지내는 동안 지병이 악화되었고 기억을 잘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는 복지사가 방문할 때마다 조 여사는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요. 은주야, 나 국밥 한 그릇만 다오. 세탁소는 어디 갔니? 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 여사를 바라봤지만 조 여사를 돌볼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태진은 교도소에, 딸 옥자는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며느리 지수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딸 지수와 함께 인천공항 퍼스트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생전에 가고 싶어 하셨던 유럽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지수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배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저는 지수의 잔과 부딪히며 말했어요. 지수야, 이제 우리 마음껏 행복하게 살자.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비행기는 파리로 향했고 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파랗고 자유로웠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고 저는 주저없이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27년간 세탁소 구석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제가 이제는 비행기 위에서 샴페인과 캐비어를 즐기고 있었어요. 파리에 도착한 저희는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갔습니다. 지수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욕조에 장미꽃잎을 띄우고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꿈꾸던 삶을
이제 저도 살고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딸 지수를 태산홀딩스 이사로 임명하고 경영을 함께 배우게 한 거였어요. 지수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지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딸이 이제 정말로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강남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 주었고 저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스테이크를 썰었어요. 혼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세탁소 할망구도 아닌 그냥 박은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방송하고 있었고 저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71세의 나이에 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손주들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떠나며 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을 악마 같은 집안에 시집 보내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지나간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